미치겠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은 좀 분위기를 좀 띄울 겸해서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은 인문학의 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소설. 네. 소설. 네. 스필. 다른 거. 네. 너무 성급했습니다. 네. 인문학의 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필. 네. 조금만 더. 어? 네. 아니죠. 왜 답이 안 나오죠? 네. 아니죠. 네, 고전 누구예요, 고전? 네, 정답입니다, 고전. 네, 그러면은 그 고전 중에 고전은 또 무엇일까요? 고전 중에 고전이다. 그쵸, 논어죠, 그래, 논어.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진짜 진고 학생들은 네, 정말 수준이 뛰어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웃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늘 인문학에 꽂힌 고전, 그 고전 중에서도 이 고전인 바로 논어에 대한 강의를 드릴 것입니다. 무려 2500년 전에 지어졌어도 시대와 사회를 뛰어넘어 현대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과 비전을 제시한 책인 논어. 이 어마무시한 강의를 듣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항상 빠질 수 없는 웅비 인문교실의 개강을 축하하는 교장 선생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모두 교장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강의해 주실 교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웅비 인문교실 인문 좀 전에 우리 최우석 사회 한 학생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웅비 인문학이 뭘까? 인문학이 이야기해보는 인문학 쉽게 생각하세요. 말 속에 답이 있다. 사람인, 그죠? 사람. 인자, 사람 인자 아닙니까? 그죠? 사람. 제가 저도 전공이 수학이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해서 정말 참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인문학은 사람과 사람의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연과학, 사회과학, 과학은 주로 경험,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인과 처음과 시작과 끝을 따지는 그런 게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은 인문학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조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인문학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학문으로서 문학, 철학, 그죠? 또 역사, 문사철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인류학, 예술계통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문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인문학이 특별히 요즘 와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나오죠. 그리하는 이유는 뭘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문학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창의성하고 연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의성이 뭡니까? 창의성, 보통 우리가 창의성 하면은 융통성, 또 독창성, 또 민감성,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교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 인문학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비교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또 비판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토의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교, 분석, 비판, 토의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문학을 공부해 가는데 그런 인문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이런 창의성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웅비 인문교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창의성을 기르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기를 선생님 바랍니다.
우리 오늘 강의해 주실 배병삼 영산대학 교수님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 김해에서 태어나셨고 우리 부산진고 8회 졸업한 여러분들의 선배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진고 8회를 졸업하시고 경희대학교에 가셔가지고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희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또 받으셨습니다. 받으셔가지고 대학을 졸업하시고 한국였는데 한국사상사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오래 근무를 하셨고 1996년도부터는 성심 외국어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한 5년 계시다가 2002년부터서 지금 영산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교수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정말 교수님이 바쁘신데 마침 이 집이 양정에 또 계시는 또 이런 또 인연을 해가지고 오늘 옛날 고등학교 시절을 기억하면서 살살 걸어가 또 학교에 올라오시기도 했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선배님에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내하고 생각이 교수님하고 좀 달라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같을 수가 없거든요. 얼굴이 전부 다 다르졌어요. 인문학이라는 것 자체도 비교, 분석, 비판, 토의 토론 이런 것들이 인문학의 기본적인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나 혹은 다른 점들을 적어 놓았다가 교수님하고 허심탄회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 인문교실의 그 주제를 잘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문학의 의의는 그야말로 사람인자의 그 문자입니다. 그 문이 문자죠. 잠깐 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정확하게 너무 핵심적으로 지적하셔서 됐습니다. 이게 교장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나무학교도 아니고 제가 졸업학교가 돼서 낯이 있고 반갑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 문자가요, 후마니타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본 사람의 번역이죠. 휴메니티, 후마니타스에서 온 번역인데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학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인문학 할 때 한자의 원래 문자입니다. 문자인데 이게 갑골문상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사람 몸입니다. 사람이 팔이 양팔이고 몸통이고 다리죠. 여기에 이제 오늘날 문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인문학 할 때 문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지적하실 때 강의자의 강의와 다른 독특한 자기 생각들을 질문하고 토의하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인문학의 의의고 인문학의 가치입니다. 그게 문자의 원래 의미에는 언제나 요 점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점 혹은 이렇게 선이 꺼져 있어요. 갑골문에도 이게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이게 문신이랍니다. 그러니까 마오리족이라든지 이런 원시 토착 부족들의 몸에 보면은 이렇게 문신이나 무늬들이 많죠, 그죠? 근데 그게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예, 다 다르고 프린트가 안 된다 하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달라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인문교실의 의의가 오늘 첫 강의라니까 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물론 보편성 위에 있죠.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어떤 그 제일적인 것을
공부하는 것이지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요컨대 오늘 교장 선생님께서 정말 예리하게 지적하셨듯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 위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는 너와 달라. 틀리다가 아닙니다.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나의 다름을 온축하고 쌓고 그것을 남 앞에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 혹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해요? 주눅들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나의 나다움을 촘촘하게 그리고 살아있는 삶을 정말 삶답게 살아가는 것, 생생하게 살아가는 것, 라이브리하게 살다가 그야말로 인생을 마치는 그러한 것이 인문학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를 이야기를 교장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문득 떠올라서 우선 이야기를 시작을 이렇게 할까 싶습니다. 우리 부산진고 인문교실이 5회가 됐네요. 제가 1회, 2회에 참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5회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뵙게 되니까 진짜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은 길지 않은 시간이죠. 아까 우리 사회자가 잘 지적했듯이 이야기 소개를 잘 하셨듯이 논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할까 싶습니다. 논어란 것이 어떤 의의를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간이 남는 대로 여러분 질문을 좀 제가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고민 이런 것들을 제 이야기보다는 2500년 전에 살았던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2014년 5월 19일 부산진고등학교에 온다면 여러분들의 고민 앞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제가 무당이 돼서 그러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이런 식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싶습니다. 그렇지만 뭐 운을 안 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자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나이 함께 말씀드리고 나서 그러한 질문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싶습니다. 그래요. 논어 그러면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썩 달가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10몇 년 전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였고요. 여하튼 한국 사회를 나쁘게 규정짓는 내용들은 다들 유교나 혹은 논어의 탓이라 이렇게 봐왔죠. 그런데 근래 와서 유교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인문학에 관심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지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을 가지고 먹어야 살지요. 육신을 영위해야 삽니다. 사람도 짐승이죠. 사람도 짐승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짐승이 왜냐면요,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남의 살을 먹어야 살죠. 남의 살을 뜯어 먹어야 살고 또 자기 유전자, 그죠? 유전자를 퍼뜨리고 싶은 욕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걸 뭐 다양하게 문화적으로 표현하지만 결국은 생존 욕구와 생식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동물입니다, 인간이. 그런데 유교에서는요, 그런 동물성 속에 아주 조그마한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맹자 같은 사람이 성선설 뭐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예, 그래요. 그래서 윤리적 특성이 있어가지고 사람은 짐승들과 다른 어떤 그러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릇을 갖고 한다. 뭐 이런 것이 유교에서 바라보는 사람다움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나오기까지는 그 환경적으로 아주 그 처참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종류인가를 따져 물을 만큼 아주 처참한 시대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가 잠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런지 아시는지 몰라요? 예, 춘추시대입니다. 아유, 정말 금방 답변이 나오네요. 춘추시대보다도 좀 더 더 악화된 시대를 뭐라 그런지 혹시 아세요? 네, 전국시대라 그러죠. 동아시아 사상이요, 유교 사상, 어장 사상, 법가 사상, 뭐 종횡가 사상, 뭐 온갖 사상들을 백가쟁명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백가라고 하는 것은 백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학파들이 막 내가 옳다라고 목소리를 다툰다는 뜻이 쟁명이죠. 그래요.
그 백가가 터져나온 시대가 바로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어때요? 평화의 시대입니까? 전쟁의 시대입니까? 네, 전쟁의 시대예요. 참혹한 전쟁의 시대였는데 춘추 전국시대가 도합 한 몇 년쯤 될 것 같아요? 한 100년? 200년? 네, 그렇습니다. 춘추 전국시대가요 560여 년쯤 된답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를 보통 몇 년이라 그러죠? 조선조 500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라는 사람이 나라를 건설한 이래로 그 500년이 지나서 또 그 한 60년이 더 지나도록 매양 어떻게 해요? 전쟁의 시대가 계속됐다라면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아, 그래요. 그걸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보다는 후대 사람이죠, 그죠? 전국시대 사상가인데요. 그 양반이 말을 이렇게 했어요. 참 처참한 말인데 이 시대는 인장상식의 시대라 그랬어요. 사람인 장차장 서로상 먹을 시대래요. 사람이요 서로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시대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시대가 두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교 사상 그러면 막 이미지 떠오르는 것에 가부장제도, 남존여비, 그죠? 공리공담 뭐 이런 식의 허례허식의 상징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 유교는 그런 200년 혹은 500년간에 걸친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막 좀 속되게 표현하면 사람이 개보다 못한 시대였어요. 춘추 전국시대가. 개는 어때요? 싸워요 안 싸워요? 개 싸우죠. 개 싸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싸웁니다. 그런데 개는요 전쟁은 쳐요 안 쳐요? 예, 전쟁은 안 칩니다. 전쟁은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로요 의도를 가져야 된답니다. 내가 좀 죽여야지. 두 번째로 목표가 있답니다. 동족을. 다른 종류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동족을. 그 의도를 가지고 동족을. 그 다음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직을 짠답니다. 조를 짜요. 혹 들어보셨어요? 야 개들이 초업개 다 모여라. 어이 쇠바드 니는 오른쪽, 발발이 니는 왼쪽. 그래가지고 우리 저 서면 개들 작살내자. 그럼 조 짜가지고 전쟁 친다서 못 들어봤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요 조를 짜요.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전쟁은요. 그래서 fight와 war가 다르답니다. fighting하는 fight하고요. the war가 다르다는 거죠. war는 오로지 인간만이 한대요. 인간이 개가 안 하는 war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전쟁을 잘 치는 사람을 뭐로 또 높여요? 네, 영무로 높입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라를 건설한 건국자나 왕조를 만든 왕조 건설자들은요 다 조폭두목들입니다. 혹시 그 우리 고구려를 건설하신 할아버지 고주몽 아세요? 고주몽의 주몽이라는 이름은 고유명사래요? 보통 명사래요? 고유명사면 좋겠는데 그게 보통 명사래요. 삼국사기 김부시 저술했다는 정사라 그러죠? 야사가 아니라 정사인 삼국사기에 보게 되면요 주몽 혹은 추무라고 하는 말이 여진족말 만주말로요 활 잘 쏘는 어린애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성은 고시니까 고주몽이 됐겠지만 김주몽도 있고 박주몽도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지금으로 해석하면. 태조 이성계는 어때요? 조선을 건설한 태조 이성계도 활 잘 쏘는 것으로는 이등가면 서러운 사람이었죠. 자 그럼 조선만 그런가? 중국은 어때요? 장기판 아시죠? 장기판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전쟁이 했어요? 한 나라와 두 나라의 전쟁이 했죠. 그러니까 거기 뭐 명나라든 당나라든 다 폭력의 우두머리들이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유교 혹은 공자사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시대 배경의 그 처참함을 우리가 우선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는 싸우지만 전쟁을 치르지 않는데 개로 대표되는 짐승들이죠. 그런데 사람은요 잘 싸우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전쟁조차 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전쟁 잘 치는 우두머리를 영웅이라고 높이는 아주 포악스러운 존재예요. 이 포악스러운 짓을 춘추 전국도합 몇 년간 근 600년 가깝게 그 짓을 했으니까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윤리 시간에 맹자의 문선설,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을 이렇게 외웠죠. 그러면서 은근하게 그 교과서 내용 배경에 그럴 겁니다. 서양에만 이런 철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동아시아에도 인간의 본성을 묻는 이런 철저한 철학적 정신이 태동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배면, 뒷면을 살펴보면은 어때요? 참 슬픈 현실이 들어있죠.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사람을 따지다가 사람 마음에까지 들어갔는데, 마음 심자 들어갔는데 사람 마음조차도 못 믿으니까 사람 마음이 변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 밑에 깔려있는 진짜 인간의 본질이 뭐냐 라고 하니까 인간의 본성을 묻게 됐겠죠. 그렇게 물었던 까닭은 뭐예요? 너무나 처참한 짓을 해야 되니까. 인간이란 종자가 개보다 나으냐 혹은 개보다 못하냐. 순자는 어떻게 본 거죠? 개보다 못하다고 본 거예요. 성악설입니다. 지금 말투를 이어서 한다면 맹자는 어때요? 성선설이니까. 그죠? 거기에 맹자의 눈물이 있습니다. 맹자가 그 앞에서 자기 앞에 잔혹하게 맹자 본인 스스로가 사람이 장차 사람을 곧 잡아먹을 것 같다고 막 두렵다고 한 사람이 눈앞에서 그야말로 신하가 임금을 쳐 죽이고 자식이 애비를 죽이고 동생이 형을 쳐 죽이는 이러한 살상의 사태를 앞에 보고도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했다면 그 안에 어떤 괴리감이 있죠. 그 괴리가 뭐겠어요? 눈물입니다. 눈물이 얼음얼음 얼려 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눈앞에는 이렇게 참혹한 개보다 못한 짓을 사람들이 자행하지만 어찌 그렇지만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냐.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인간의 사람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본성을 회복한다면은 이런 사태는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일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론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 존재의 그 처참한 양상을 염두에 두고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250년 전의 사람이 공자입니다. 그 공자가 청초시대라고 하는 대혼란의 시대를 보고서 공자는 시대를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꾸려나갈 것인가를 꿈꿨던 사람이죠. 혹 이런 프로그램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몰라요. 대학이라고 하는 유교 고전 속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수신, 제가 그다음요 치부, 평천하죠. 이게 유교가 제시하는 사람이 나서 사람다움을 실현해 나가는 어떤 과정의 어떤 프로그램이죠. 그죠? 수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몸을 닦는다는 거죠.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몸을 닦는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공부예요. 공부입니다. 오늘날에는 공부라고 하는 것이 머리를 닦는 거죠. 책을 보고, 그죠? 눈으로 보고 머리로 외우는 이런 인포메이션 활동을, 그죠? 인포메이션 활동을 주로 공부라고 그러는데요. 유교적 공부는 물론 책을 중요시하죠. 책을 통해서 배워 나갑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뭐라고? 몸을 어떻게 해요? 닦는다 그랬죠. 수신입니다. 그러니까 눈과 머리로 정보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읽고 배우는 일은 공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변모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이 한자인데 이 한자 한번 이렇게 씁니다.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지 몰라요? 예, 공부입니다. 그죠? 공부. 그 공부해라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죠? 공부해라 그러면 책상 앞에서 책을 놓고 눈으로 읽고 이렇게 있어야 엄마 아버지가 마음을 놓는다. 그죠?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네. 이걸 우리는 이제 공부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어로는 어떻게 했는데요? 네, 쿵푸라고 했는데입니다. 쿵푸라고. 똑같이 단어를 써놓고 하는데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뭐 어느 게 사투리고 어느 게 표준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쿵푸라 그러면 벌써 떠오르는 연상되는 게 눈으로 머리로 하는 활동이에요? 몸 전체로 하는 활동입니까? 몸 전체로 하는 활동이죠. 그래 어떻게 해요? 쿵푸를 내내 하다 보면 몸 전체가 건강해지겠죠?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뭐 태권도 해본 학생들도 아마 느낌이 있을 겁니다. 태권도 혹은 쿵푸 이런 무도의 그 초보자하고 어떤 도인의 급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따를 수 있어요? 아니면 확 뛰어올라요? 뛰어오르죠. 그야말로 고수가 하는 그 몸짓은 어떻게 해요?
하수가 똑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풍우 하수하고 풍우 고수는 어떻게 해요? 천장지차간하죠. 따를 수 없는, 그러니까 붕 뜨는 지향된 이런 경지의, 그죠? 갭이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했어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익혀서 알 수 있는 수준이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네, 저는 이걸 트랜스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트랜스포머. 전혀 색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면은 뭐 영어를 가져온다면 인포메이션, 지식과, 오늘 지식 정보 좀 제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식 정보를 기초로 해야죠. 하는데요. 하는 인포메이션의 차원이 공부의 차원이라면요. 쿵푸는요. 몸을 단련해 가지고요. 예, 몸과 단련이죠. 그죠? 수련을 통해서 일종의 내 몸마음이 바뀌어 버리는 다른 사람이 돼 버려요. 그게 공부가 많이 다르죠. 그죠? 그게 수신이라 그럽니다. 이제 공부 안으로 쑥 들어오는 셈인데, 그죠? 공자가 생각하는 공부는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를 바탕으로 하되 이것이 이자까지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옛날에는 많이 썼습니다. 우리 부산진고에도 도서관에, 옛날 도서관에는 이런 한자로 붓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한자가 많이, 이건 좀 어려운 글자입니다. 오늘 논어를 하니까, 그죠? 한자. 요건요, 아는 사람. 네, 이게 질그릇 도자예요. 도자기 할 때 도자입니다. 요거는요, 하나 들어가면 다슬이 치자가 되는데, 요건 풀무 야자예요. 요거는 철광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항제철에서 쇠를 굽는 걸 야라 그럽니다. 대장장이는 야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걸 도야라 그럽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지식을 쌓고 인격을 도야한다는 표현을 옛날에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도와 야는 후에 의미가 잘 들어있는 그런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옛날에 많이 썼어요. 질그릇 한번 예를 들어보아요. 질그릇. 그릇은요, 크게 한 세 종류로 나눠진대요. 그릇은 뭐로 만들죠? 흙으로 만들죠? 재료는 흙입니다. 사람이 똑같으시요. 똑같은 신체를 갖고 있듯이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인데, 그릇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데, 제일 밑 단계가 그냥 흙으로 빚어가지고요, 400도에서 한 500도 정도로 구우면 그걸 토기가 된대요. 신라토기, 가야토기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 그릇을 만들어서 성형을 해가지고 400도에서 한 500도로 구우면은요, 토기가 된답니다. 문제는 토기는 물이 센데요. 물이 센데요. 그래서 유약을 발라가지고요, 요강단지나 양변기 같은 거, 그걸 독이라 그런다죠. 요건요, 600도에서 900도 정도로 이렇게 굽는답니다. 독이가 된대요. 그릇의 최상 형태는요, 뭐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있겠죠. 자기는 고려시대 때 만든 걸 뭐라 그랬죠? 청자라고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자기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게 1100도에서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열이랍니다. 그래서 흙그릇도 그냥 흙이 아니고 고령토라고 하는 특수흙을 써야 된대요. 그러나 어쨌든 흙은 흙입니다. 흙그릇이죠. 그래서 1300도로 이렇게 굽는 됩니다. 그래서 굽는 와중에 지 스스로 열을 못 이겨 가지고 짜부라지는, 폐기해야 되는 그런 그릇들도 많이 나온다. 근데 어때요? 아까 고려시대 때 나온 걸 고려청자라 그러죠? 조선시대는요, 백자라 그러죠. 그죠? 이것들은 어때요? 귀물이죠. 그죠? 귀물. 국보가 된다 그러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꼭 예를 들고 싶은 게요, 한 10년 됐네요.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아침에 하는 KBS에서 하는 진품 명품 프로그램 아세요? 네. 오래 했어요. 그게 오래됐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요즘도 계속 하죠. 그런데 그걸 제가 기억하는 게 어느 날이었어요. 그 진품 명품을 다음 주 걸 예고를 하는 그런 예고 프로그램이었는데, 조금만 연적이라고 하세요. 연적. 옛날에 왜 먹는 옷는, 그죠? 먹 갈아가지고 먹는 옷는 조망만한 요런
그릇이 연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청자 연적이라 청자 여기 그 출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도자기의 문외한이잖아요. 저는 그쪽 예술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사 시간에 자랑스러운 우리 청자들을 많이 칼라판으로 봤거든. 우리 국사 교과서에도 칼라로 거기 있었거든. 자기 그림들이. 그런데 그런 안목으로 봐도 이게 물건이야. 그러니까 문외한이 보기에도 저건 돈이 되겠다 싶더라고. 그런데 정말 그게 나와서 그 다음 주에 방송이 되는데 역대로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긴 이래로 최고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조망만한 이게 1억 5천인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신문에 났어요. 단신으로. 여태까지 진품 명품에 출품된 보물들 가운데서 가장 비싼 보물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설명이 그랬습니다. 1100년대 그러니까 1100년대에 고려 청자의 극성기 때 지금 몇 년이죠? 지금 우리가 2000년대죠, 그죠? 2100년대로 치면은 그건 몇 년이 흘렀어요? 900년이 흐른 셈인데 그 광택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죠, 그죠? 앞으로 세월이 흘러도 그건 계속 그 광택을 유지하겠죠. 오히려 값이 더 비싸지겠죠. 요즘 금값이 어떤지 모르지만 똑같은 금으로 가지고 요만 조망만한 걸 만들면 그게 1억 2천, 1억 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가격은 잘 몰라도 한 1,500이면 떡을 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천년 귀금속인 금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도 제대로 1억이나 1억이 안 나간다, 그죠? 그런데 어때요? 애초에 이 소재가 뭐였죠? 흙이었습니다. 흙을 가지고 이 뜨거운 구이를 구워내고 나니까 전혀 다른, 그러니까 톡이나 도기와는 전혀 다른 어떤 가치로 뭐가 됐어요? 트랜스폼이 돼버렸죠, 그죠? 보물이 돼버렸어요. 귀금속보다도 더 가치 있는 고귀한 사람이 만든 보물로 바뀌었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도야한다는 할 때 인격의 도야는요, 도야는 사람이 똑같이 지풍화수라 그럽니다. 흙, 그죠? 바람, 뜨거운 기운, 물기운으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사람의 몸뚱아리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위대한 자이언트가 되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비천한 인간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의 물질적인 조건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조건을 갖고서도 어떤 사람은 만델라 같은 분, 그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이라고 하세요? 만약 그분이 안 계셨더라면 피비린내가 많이 났겠죠, 그죠? 그건 흑백 갈등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딱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그런 전쟁의 상황을 그분의 화합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평화를 이룰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닦느냐, 수신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간으로 트랜스포밍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가지고서 공자는 어떻게 해요? 개보다 못한 인간의 시대를 정말 사람다운 세계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신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였죠? 제가였습니다. 가정을 가지런히 하고, 그 다음은요, 치국이었죠? 나라를 억지로 다스린, 폭력적으로 다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라의 질서를 잡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평천하라 그랬죠. 이게 마지막 고울입니다. 평천하를요, 중학교 1학년씩 영어로 번역 한번 해봐요. 천하라고 했으니까, 옛날 표현이 천하니까 오늘날 표현으로는 세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평이라고 그랬으니까 평화 평자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평천하는 오늘날 치면 평화 세계라고 우선 잠정적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걸 영역해봐요. 중학교 1학년식으로. Peace of the world.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자의 꿈이 나타나죠, 그죠? 어떻게 하겠다고? 내 몸을 그냥 지식이나 그냥 단순히 남의 책을 읽어서가 아니라 내 몸 자체를 변모시켰어, 그죠? 그 변모시키는 것이 공부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유교에서 바라보는 공부는 오늘 의미하는 비유하자면 쿵푸에 가깝다, 그죠?
내 몸을 바꾸게 함으로써 그러한 매력적 인간이죠. 그냥 폭력적 인간이 아니에요. 매력적 인간으로 내 스스로를 재탄생함으로써 어디에서? 학교에서. 그래서 유교는 학교를 몹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이 없는 불교가 없죠. 절이 없는 불교가 없고요. 교회 없는 기독교가 없죠. 그러면 학교 없는 유교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학교를 오는 걸 당연시하지 않습니까? 그 당연시하게 생각한 강의하기 위해서 강의 교재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1,000원짜리 혹시 있습니까? 누구 1,000원짜리 줘보세요. 난 1,000원짜리 받으면 잘 안 주는 경향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 1,000원을 제가 이건 교재입니다. 1,000원짜리 잘 아세요? 보세요. 여기 유교가 성소로 꼽는 학교의 모습이 잘 그려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앞 내린다. 1,000원. 나 찍으세요? 여기 출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되게 이왕이죠. 야, 이 친구 정말 대단하다. 이걸 놓고 율곡 이익하는 학교가 있거든. 퇴계 이왕 바로 나오면 대단한 학교. 옆에 보면은 퇴계 이왕 선생의 그것도 있어. 전화번호도 있어요. 1500 1500년도에 태어나셨거든. 우스갯소리. 퇴계 이왕 선생이 여기 출연하고 계신데 여기 1,000원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 있어요. 그죠? 한글 이거 보게 되면은 그 밑에 보면은 꽃나무 하나 있어요. 1,000원이라고 한글 밑에 한가운데. 이 나무가 매화나무입니다. 네, 퇴계 이왕 선생이 매화를 사랑하셨거든요. 선비가 매화를 사랑하는 까닭이 있겠죠. 매화는 어떻게 해요? 가장 추위를 뚫고서 피어나는 꽃나무죠. 꽃나무인데 어떻게 해요? 가지가 하얗고 이뻐요? 아니면 금꽃 트실트실해요? 예, 금꽃 트실트실합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 같아. 추위를 뚫고서 처음 피어오른 이 꽃나무인 매화를 퇴계 이왕 선생님 몹시 사랑하셨어요. 돌아가실 때도요, 72에 돌아가셨는데, 70에 돌아가셨는데, 이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내 머리맡에 있는 매화 화분에 물을 줘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셨어요. 그래서 1,000원이라고 하는 요 글자 밑에 꽃나무가 매화나무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게 되면 좀 이거보다 좀 희미하게 한옥 건물이 두 채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옥 건물 본체 앞에 보게 되면 현판이 있어요. 현판이. 현판을 조심히 보게 되면 한자로 뭐라고 써 있게요? 도산서원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고 명륜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륜당. 잘 보세요. 돈 공부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자, 명륜당은 어디 있는 건물이에요? 성균관에 있는 건물이죠. 성균관은 지금으로 치면 국립서울대학입니다. 그때는 국립대학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국립서울대학 총장, 지금으로 치면 총장을 역임하셨죠. 성균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대사성을 역임하시고. 그러니까 앞에는 국립대학이 사진에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분이 1600년대를 사셨는데 국립대학이 꼭 오늘날 대학처럼, 자 이제부터 오늘날 가져옵니다. 해석을 하자면은 꼭 오늘날 대학처럼 영어를 셰익스피어를 읽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날식입니다. 오늘날 꼭 영어를 셰익스피어나 문학을 통해서, 인문학을 통해서 셰익스피어가 제시하는 코미디와 그 트래지디, 비극과 희극을 통해서 인간의 삶, 인간의 생사, 인간의 욕망, 이걸 통해서 내 삶의 모잣돈으로 삼고자 인문학적으로 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꼭 오늘날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요? 토익 들어보셨죠? 스펙. 토익의 점수를 얻으려고 영어를 영문학이 아니라 영어를 공부하는 식이죠. 이해하세요? 그런 식으로 당시 성균관이요, 옛날 조선시대 대학도 국립대학들이 어떻게 타락했냐면은 거기서도 논어와 맹자 같은 유교의 텍스트를 읽었는데 공자와 맹자가 꿈꿨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수신을 통해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와 유붕자운망래 불영낙화 외워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과거 시험 쳐서 행정문서 쓰거나 외교문서 쓰는데 어떻게 해요? 문자를 써먹으려고 배웠다는 거죠.
달달달달 외워서. 그러니까 그 정신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 껍데기 문자만 혀로 핥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혹시 사화라고 들어보셨어요? 기묘 사화, 을사사 4대 사화라고 그러죠. 그 사화에요 300 몇십 명이 죽어나가요. 조선이라는 나라 큰 나라가 아니죠. 그 중에서 선비들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선비들이 사화라고 하는 풍부파와 살인파의 싸움 속에서 젊은 선비들이 300 몇십 명이 죽어나가면은 조선의 미래를 어떻게 해요? 조선의 미래를 그죠? 암흑으로 느낄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서 퇴계 선생이 아주 참담한 고심을 합니다. 꼭 오늘날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데가 없어서 여러분 선배들이 그렇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랬답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이 지방으로 물러나요. 고향으로 간다고. 어디? 안동으로 물러나서 새로운 학교를 만들죠. 이게 무슨 학교예요? 도산 서당입니다. 지금 이게 숲속에 산속에 앉아서 서당을 열어서 노인 한 사람이 책을 읽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도산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치면 인문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길러야겠다. 새로운 사람이 그야말로 논어와 맹자를 그냥 그달기로 읽어서 과거 급제해서 입신 출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다운 것인지, 오늘 바로 인문 주제죠. 이런 것을 따지는 서원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이분이 서원을 11곳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땐 서당이 서원이고 서원이 향교고 뭐 그렇죠. 근데 향교는요 지방국립대학이고요, 서당은 오늘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원은 퇴계이황 선생이 만든 사립인문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운동을 처음 연 사람이 퇴계이황이죠. 자, 그러니까 1000원짜리 앞뒤는 뭐로 꽉 차 있어요? 학교로 돼 있어요. 그죠? 앞에는 국립대학, 뒤에는 사립인문학교로 되어 있죠. 제가 유교의 성서가 뭐라고 그랬죠? 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속에서 내 몸을 수련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뭘 이루어내겠다고 끝내? 평천하, 세계 평화를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공자는 2500년 전에서 견지했던 거죠. 그게 공자가 생각했던 사람됨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공자의 꿈이 25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유교의 비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잠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제 공자 안으로 들어가 봐요. 공자 시대를 대충 알았고 유교 사상이 갖고 있는 기본 틀을 좀 알았는데,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참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힘들게 겪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그 어록인 논어라는 책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남아있죠. 그죠? 그러한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시죠. 2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공자의 정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대목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한번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찾으셨어요? 21페이지에 공자의 정체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죠. 거기에 1번 글에 되어 있는 부분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번 열가고의 한 부분인데요. 같이 보시죠. 시작. 열가구의 작은 마을에도 나보다 더 성실하고 신 있는 사람이야 있겠지만 나보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밑에 우리 원문을 요 원문을 제가 밑에다 변기를 해놨는데 서당에 왔다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는데 아는 사람은 소리 내서 읽고 모르는 사람은 눈으로 그냥 따라 읽으면 되겠다.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게 논어예요. 같이 보시죠. 시작. 자왈 십실지업 필유 충실 여구자언 불여 구지 호학야 그랬어요. 여기서 언자와 야자가 좀 어렵죠. 근데 묘하게도 이게 아무 뜻없는 어조사랍니다. 요 대목을 이제 한번 보면서 논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실은 이 대목만큼은 여러분들하고 꼭 읽고 같이 한번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 새겨볼게요. 아들 자 가로알 이렇게 읽어요. 자는 누구를 지칭하겠어요? 공자를 지칭하겠죠. 그래요. 그러면
논어라고 하는 책은 자활로 볼 적에 공자 본인이 집필한 책이에요? 아니면 제자들이 쓴 책이에요? 제자들이 쓴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논어라고 하는 책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논어라고 하는 책이 뭘 논하고 말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공자가 이렇게 스스로가 말했다고 해서 자활이에요. 성은 공시다, 그죠? 이제 자다, 잔데. 자는 이름일까? 이름이라고 하는 게 자가 너무 많아. 동양사상가, 그죠? 공자, 또 맹자, 또 장자, 순자, 한비자, 노자, 중자, 그죠? 부산친구가 역시 명문고등학교 자가 쏟아져 나온다, 그죠? 그럼 이 자가 이름이라고 하기는 뭐하다, 그죠? 그 자는 뭐라고 그래야겠을까? 그냥 감정적으로 존칭이라고 해야겠다, 그죠? 지금도 선생님 성함은 함부로 탁탁 못 부르잖아, 그죠? 공이 성실한 분들 알고 있죠? 그 공자는 뭐야, 그러면? 공 선생님, 그치? 이름 공부다, 그죠? 그래요. 공부 많이 했다. 그러니까 맹자는 뭐야, 그러면? 맹 선생님 이런 뜻이죠? 존칭이라고 보면 되겠네. 근데 자활이라 그랬으니까 선생님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공자학교에 가장 이제부터 요 부분만은 우리가 학교가 좀 달라졌어요. 자활 앞에는 뭐가 있냐면요, 제사의 질문이 있어요. 제사의 질문. 여기 이제 공자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고 제대로 된 학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 제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서 선생님한테 여쭈어야 선생님 거의 답을 내지는 것이죠. 그래 치면 이 책 이름이 참 독특하다, 그죠? 공자의 어록이 뭐라고? 논어다, 그죠? 논인데 아까 자들 쭉이 읊었잖아요.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책 이름 뭐예요? 책 이름 맹자야, 아니? 그러면 유교 사상의 대명사가 논어 맹자니까 장자 노장 사상을 알고 싶어서 서점에 가서 장자 사상 관련 책 주세요. 그럼 무슨 책을 달라 그랬죠? 이 책 이름 장자입니다. 법가 사상의 대명사는 누구예요? 한비자거든. 그 사람이 남긴 책 이름이 뭐야? 한비자요. 그러니까 다 저자가 혹은 저자나 편찬자의 이름이 책 이름의 경우 대부분이다, 그죠? 병법의 대명사는 뭐예요? 손자병법이네. 거기도 어떻게 해요? 병법서의 저자가 손자라고 나와 있다, 그죠? 그렇지면 논어의 저자는 논어의 주인공은 누구셔? 공자죠. 그리고 저 책 이름 그러한 관례에 의하면 이름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 공자가 될 것 같지. 요 책만 어떻게? 논어요. 논은 무슨 논자예요? 뭐 주제에 대해서 논하다죠. 여러분들 논술고사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죠. 어떤 누가? 공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주변에 주로 제자들이지만 당대 정치가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래서 논어다, 그죠? 이건 공자라고 하는 이름만으로 국한할 수 없는 굉장히 위대한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그런 뜻도 되겠다, 그죠? 그래. 그래서 논어라는 이름이 실은 우리가 쉽게 읊지만 공자의 논어 그러지만 실은 논어라는 이름은 동양의 사상서에 이름을 붙이는 관례에 비해서 보면은 상당히 독특한 이름이다, 그죠? 근데 그 논어라고 하는 특징이 뭐에 잘 들어있다? 자활에 들어있네, 그죠?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렇게 논하시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 이름으로 결집을 했겠죠. 근데 그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공자 사상의 핵심 키워드가 어지린자인데요. 공자 제자들은요 초등학생들이 아니에요. 공자 제자들은 초등학생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인들이에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좌우파 아시죠? 좌파나 우파의 다양한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정치가, 어떤 사람은 장사꾼, 어떤 사람은 철학자, 어떤 사람은 농사꾼, 어떤 사람은 귀족 출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뱅이, 다양한 제자들이 그야말로 제 몫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러니까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자공, 자로 뭐 이런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자공이라는 제자는요 천하제일의 장사꾼이었어요. 사마천 아세요?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책에 사기 열전이라는 부분이 있거든. 열전은 재미나요. 다음에 시간 나면 꼭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다양한 평민 탤런트를 갖고 있는 다양한 평민들이 출연합니다. 네, 아주 그
칼 잘 쓰는 협객 또 어떤 대단한 장사꾼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 화식 열전이라고 나와요. 화식 열전. 그 지금 재벌 열전이죠. 그 돈 많이 버는 재벌들 가운데 공자 제자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교하면은 매양 뭐예요? 가난한, 그죠? 청빈한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공자 제자들 가운데는 아주 큰 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열심히 돈을 벌다가 어느 와중에 어때요? 야씨 돈 이렇게 벌써 돈을 어디다 쓰나? 이런 어떤 질문을 갖게 됐겠죠. 그때 선생님한테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고 사제지간에 예를 취하는데 공자학교의 가장 특징은 뭐라고요? 질문이 있을 때만이 답변을 내립니다.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고전적 학교는 그렇습니다. 고전적 학교는 뭐냐면은 우선 제자들의 질문이 먼저 앞서야 돼요. 오늘날은 학제가 바뀌었죠, 그죠? 오늘 사회 제도로서 학교가 되었지만 원래의 학교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이 똑같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가지고서 스승한테 질문하면은 스승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걸맞게 답변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인을 물어도 공자사상의 핵심은 인을 물어도 정치가를 지망하는 제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또 거기에 걸맞게 그 다음에 장사꾼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장사꾼에 걸맞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주제를 선생님이 딱 열어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눈이 번쩍 띄겠죠. 눈에 번쩍 띄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답변이 내리자마자 메모를 해둔 거죠. 메모 조각들이 모여졌다가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메모 조각을 깐 거예요. 그래가지고 3호개의 책으로 된 책으로 모은 것이 뭐라고요? 논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책 하나 만들기가 어떻게 해요? 쉬웠겠어요?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많이 들었죠. 옛날에는 책이 어떻게 해요? 지금 종이책이었대요. 대나무 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대나무 쪽에다가 이런 쪽에다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집에 뭐예요? 그거 생각하면 좋죠. 김밥말이 대쪽이 그거보다 좀 두껍습니다만 그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자왈 하기 시섭지 불용료로 이렇게 써가지고 요걸 이렇게 대나무로 엮은 거죠, 그죠? 여기 책이에요. 요게 지금도 한자에 이런 글자 모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게 책자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한동안 쭉 쪽을 만들어 갔다가 보관할 때는 좀 좋겠어요. 요걸 돌돌돌 말면 좋겠죠. 돌돌돌 말아요. 이렇게 말아서 보관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딱 쪼매면 되겠죠. 요걸 말권자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상투적으로 쓰죠. 야, 책 한 권 줘. 그죠? 볼륨 1, 볼륨 2. 그러니까 요 책은 펼치면 책이 되고 그죠? 돌돌 말면 뭐가 돼요? 권이 돼서 채곡 채우면 도서관이 되겠다, 그죠? 그런데 요 대나무 쪽의 특성상 등 뒤에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겠죠. 복사가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 인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 한 권 만드는데 공력과 공임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에 내용을 보면 대충 질문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질문까지 다 넣으면 좋겠지만 책 하나 만드는데 힘이 많이 드니까 질문은 다 못 집어넣고 뭐만 집어넣은 거죠? 선생님의 답변만 집어넣은 거죠. 그러다가 특별히 누가 물었다는 것을 알아야 내용을 알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집어넣는 거죠. 질문을 넣는 겁니다. 안현이라는 제자가 인을 물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극기복례 아시죠? 극기복례가 인이야. 그 다음에 중궁이라는 제자가 인을 여쭈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안현은 철학자, 중궁은 정치가예요. 똑같이 인을 여쭈는데 선생님 답변이 다릅니다. 물밑은 통하지만 기소부력 물시의인이야. 네가 원하지 않은 거 상대방한테 미루지 마. 그게 정치가 인이라는 겁니다. 또 사마우라는 제자가 인을 여쭈었다. 그 선생님이 인이 늘 말 조심하는 게 인이야. 이렇게 똑같이 인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누가 물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때는 짧게 질문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자를 다 빼버리고 내용만으로도 선생님이 말씀할 수 있을 테니까 자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왈에는 안에 논어라는 의미, 공자학교의 특성 이런 것들이 잘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왈이라는 두 마디를 가지고서 첫째, 공자학교는 질문이 있을 때 선생님이 답변한다는 거, 그죠? 논어 책의 특성 이런 것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내용이
누가 선생님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거 이제 답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제 너 공자 학교로 들어간다. 그죠? 자왈 뭐라 그랬어요? 십실지업이라 그랬죠. 십실지업 열가구의 조그만 고을이라는 뜻입니다. 열가구의 조그만 고을은 어떻게 해요? 산촌에 있는 이런 그죠? 부산이나 서울만한 도시도 아니라는 거죠. 십실지업에 어쨌다죠? 뭐 필요 충신이라 그랬죠. 반드시 충신한 사람이 있다 그랬다 그죠. 뭐만한 사람? 나만큼 여구자언 그랬죠. 나만큼 충실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교에 대한 오해 한 가지 풀고 넘어가십시다. 유교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충효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충효라는 여러분들도 낯이 익으시죠? 충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기로 유교의 가장 핵심이 충효에 들어있다고 우리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에게 효도해서 나라에 충성하라. 그죠? 그런데 이건 유교가 아닙니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이건요 원래 공자 맹자가 이야기한 데는 충효가 없고요. 훗날 한나라 이후에 타락된 유교가 생겨요. 그 유교에서 충효라는 말이 나왔다가 이건 실은 법가사상 한비자라는 책에 충효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섞여요. 섞이다가 특별히 우리한테 이 충효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본 사람들이 충효라는 말을 썼어요. 일본은 충효가 맞아요. 집안에서 아버지 엄마의 말씀은 영을 거스르지 말고 복종을 해서 나라의 바깥에 나와서는 상급자에게 충성을 해라. 끝내 상급자의 제일 위는 뭐겠어요? 천황이겠죠. 천황의 뜻을 받들어서 천황이 죽으라 그러면 죽기 싫어도 몸을 던지는 거죠. 이게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이다 이러죠. 이건 일본은 유교 국가인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유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사무라이 나라 혹은 조폭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다고 충이란 말이나 효라는 말이 논에 안 나오는 말은 아니겠죠, 그죠? 각각이 나와요. 그러면 충이란 게 뭘까요? 자 여기서 공자가 지금 충하고 신하다 그랬다, 그죠? 충하고 신한 사람인데요. 요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유교 사상의 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위에 대가리 요 부분은 요걸 뭐라고 그랬죠? 가운데 중고 적중할 중자다, 그죠? 밑에 건 뭐예요? 마음심입니다. 여기 심장이에요, 심장. 좌심실, 우심실, 동맥정맥이에요. 그러니까 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심장에 적중하는 거죠. 심장은 나를 표현하는 거죠, 그죠? 나를 표현. 충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충실하단 말이에요. 나라나 국가의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가치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존재인 나 자신에게 충실하다는 뜻이 충입니다. 지금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는 여러분들한테 초청을 받은 강사죠, 그죠? 그래요. 잘 안 봐요. 여기서 이제 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교에서는 너 없으면 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죠. 지금 나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5월 19일 오후 8시 현재 나는 뭐 하는 사람이래요? 강사죠. 그런데 강사가 내가 아무리 강사가 되고 싶다 한들 내 혼자 강사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강사라고 불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강자들이죠. 수강자들이 있을 때 강사가 된다, 그죠? 그럼 내가 하루 종일 강사로 있습니까? 집으로 가겠다, 그죠? 집으로 가게 되면 누가 있어요? 내 자식이 있다. 우선 자식한테는 뭐가 돼? 애비가 된다. 내 아내한테는 남편이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내 학교에 가게 되면 그중에서 교수가 되겠다, 그죠? 학생들한테는 교수가 된다. 내 옆방에 있는 교수님한테는 동료 벗이 된다, 그죠? 백화점에 가게 되면 고객이 되고, 버스를 타면 승객이 되고, 처가에 가게 되면 사위가 되고, 부산시에 대해서는 시민이 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국민이 되고, 내 부모님한테는 자식이 되고, 아우들한테는 형이 되고. 자, 요 점을 주의하세요. 요게 동양사상 이야기 좀 까다로운 점이에요. 서양 근대사상은요, 요 눈에 보이는 요 사람, 요 인디비듀얼이라 그러죠. 디바이드가 안 되는, not in, not이에요.
디바이드가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인디비듀얼이에요. 쪼개버리면 죽겠죠. 눈에 보이는 이 나와 너가 어떻게 해요? 서로 컨트랙트, 계약을 맺어서 사회를 만든다. 그러니까 서양 사상은 명료하고 접근하기 쉬워요. 도리어 근대 서양 사상은. 그런데 동양 사상은요, 이게 사람 육신 덩어리의 개체를 인정하면서도 이것만 갖고 사람이 완성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사람답다라는 말 썼죠. 인문학의 의의가 뭐예요? 사람의 사람다움을 헤아리는 공부라 그런 말 했다, 그죠? 그래요. 유교에서는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육신 덩어리 요 하나만으로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사람다움의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 조건은 어떻게 이루어? 내가 지금 뭐라 그랬죠? 지금 나는 강사라 그랬다, 그죠? 강사는 강사의 역할에 어떻게 해요? 충실하면은 그게 사람다움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저자로서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의 그 논어에 대한 이해를 북돋아주는 것이 제 책임이겠다, 그죠? 그러면서 나는 내 여기 현실에 충실하게 되고, 또 집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아버지로서 충실하게 되고, 또 남편으로서 주어진 자리마다 제대로 충실하게 될 때에 나의 나다움이 드러난다, 그죠? 그런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때는 논어라는 것이 그렇구나 이해가 됐는데, 집에 가서 인터넷을 켜보니까 내하고 오늘 내가 한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내 이야기가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 이야기가 그렇구나, 도서관에서 논어를 한번 읽어봐야겠구나 라고 신뢰가 주어지게 될 때 그날 참 강의가 좋았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을 신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충신입니다, 그죠? 충하고 신하게 되면은 그게 유교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인 인이 돼요. 인이 된다. 이 무슨 소리가 쉽죠? 자, 인 한 번. 이제 유교 사상이 들어왔다, 그죠? 요건 뭐죠? 요건 뭐예요? 두 글자다, 그죠? 인은 뭐로 이루어진 글자다?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자, 봐요. 나는 하나인데 지금은 강사고 너는 누구예요? 수강자다, 그죠? 집에 가게 되면은 나와 자식, 남편과 아내 이렇게 각각 몇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사이를, 두 사람 사이를 잘 유지함으로써 그 사람다움이 드러나겠네, 그죠? 요 사이를 우리는 이렇게 또 표현하죠. 이 사이는 사이 간자다, 그죠? 그래서 인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인간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너와 나 사이를 잘 수행해 나가게 되면 뭐가 나온다? 인이 나와요. 그걸 유교에서는 사람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볼 때 충신이라고 하는 것이 공자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라는 소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봐요. 공자는 이런 충신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 우리 충효로 오해하고 있지만 충신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조그만 마을에도 나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있다 그래요? 있다 그럽니다. 그럼 큰 도시에는 그런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자 사상의 가장 핵심인 인이라고 하는 사상도 여러 사람한테 다 공개를 해방을 시켜버리고 있는 이런 입장이죠. 그런데 오로지 뭐만은 나는 양보하지 못하겠다 그러죠? 예, 호학만큼은 양보하지 못하겠다. 공자 본인은 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배우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문득 공자가 공부를 잘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십상이죠. 그런데 이건 공부를 잘한다는 거하고 호학하고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호학은요,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뜻이죠. 나는 시험 치면 난 100점 맞는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학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호자를 한번 살펴봐요. 이 호자가요 무슨 호자죠? 조할 호자예요. 조할 호자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글자를 배웠거든요. 그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뭐라고 이걸 설명하셨냐면 여자가요 남자를 끌어안고 있는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남자를 끌어안고 있는 모양이 조할 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그때는 아주 새콤새콤했어요. 중학교 2학년 짜리가 보기에 남자와 여자가 끌어안으니까 얼마나 좋겠나 싶었다고. 근데 이게
훗날 내가 이제 이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딴 모양이었어요. 이게 갑골문이라는 문자입니다. 이 계집자예요 이게. 여자가요. 이게 이제 가슴이고요. 팔을 이렇게 손을 끌어안고 있고 이렇게 꿇어앉아 있는 모양이에요. 여자가. 이게 여자입니다. 여자가 왜 꿇어앉아 있는가를 가지고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됐지만 요컨대는 아기를 낳고 있는 모양이라는데 합의를 봤어요. 옛날에는요 침대 위에서 아기를 못 낳고요 농사를 짓다가 어떻게 급한 대로 산기를 느끼면은 호미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똥 묻듯이 이렇게 하고 아기를 낳고 태를 입이나 칼로 이렇게 끊었답니다. 이게 이제 옛날 아마존의 눈물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래서 원시 부족들 탐방하다 보면 아직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답니다. 옛날에는 다 살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여기 요 점 두 개를 찍으면 이게 무슨 글자로 발전될 것 같아요? 한번 맞춰봐요. 요 부분만 특화한 시켜보세요. 자, 무슨 글자 같을까? 한번 이렇게 또 뒤집어 볼까? 네, 의미모자예요. 의미모자는요, 갑골문상에는 계집자와 똑같은 모양의 점만 두 개 찍혀 있죠. 그럼 이 점은 뭘까 이게? 자식일까? 네, 젖꼭지예요. 그러니까 3000년 전,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동아시아 사람들은 여자는 뭐 하는 사람? 아기를 생산하는 사람. 어미는 젖을 먹여서 아기를 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젖꼭지가 아직도 남아있는 셈이죠. 그러면 갈 길은 바쁘긴 하지만 여자 엄마를 알았으니까 남자도 한번 알아볼까요? 남자는 이렇게 쓴다. 이게 사면남자인데 맞지 이것이죠? 요거 외에는 무슨 자리? 요거는 힘열자는 원래 이게 쟁기 모양이에요. 쟁기 모양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밭에서 쟁기를 끌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 그죠? 그런데 이 글자는 아주 오래된 글자일까? 요 글자보다는 비교적 늦게 나온 글자일까? 그건 알 수 있죠. 뭐 때문에 알아요? 이 글자와 이 글자가 두 개가 나온 다음에 합해졌으니까 아주 원시 문자는 아니다, 그죠? 그럼 남자가 원시 시대는 없었나? 있었겠다, 그죠? 원시 시대 때의 남자는요, 이 글자가 남자를 뜻했답니다. 이게 무슨 자예요? 순비서자를 읽죠? 일본에는 똑같이 써놓고 무슨 글자를 읽을까? 사무라이라고 읽어요. 똑같이 써놓고. 그러면 우리 선비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붓이 떠오르죠. 문사가 떠오르는. 사무라이 그러면 뭐가 떠올라? 칼이나 도끼가 떠오르지. 그죠? 그런데 문자 발달 사상으로는요, 사무라이가 오히려 선비보다 이 원래 글자의 의미가 가까워요. 이건요, 원래 글자가 뭐냐면 이런 식이었대요. 이 원래 모양이. 뭘까? 밑에 게 도끼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끼 날이고 여기에 도끼 몸통이고 도끼 자루라고. 그러니까 일하는 남자죠.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구석기 신석기 시대 지표석이 뭐예요? 도끼죠. 돌도끼,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도끼라고 하는 것은 폭력의 도구이기 전에 우선 뭐예요? 일하는 도구였답니다. 그래서 남자는 뭐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버지는 어떤 글자일까? 아버지는 이게 무슨 자예요? 애비 붙자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또 만화식으로 그리면 무슨 모양이다? 쌍도끼다, 그죠? 아버지는 도끼를 가지고서 일하기 굉장히 분주한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남자는 일하는 사람, 아버지도 일하는 사람, 여자는 아기를 생산하는 사람, 엄마는 아기를 기르는 사람이다, 그죠? 그럼 갑골문상에 이 자자를 한번 봐요, 그죠? 이 자자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아주 오래된 글자죠. 그러니까 원래 자자는 이랬대요. 글자 모양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애의 특징이죠. 애들이 어떻게 해요? 머리가 크죠, 그죠? 팔이 이렇게 커요. 몸통이래요. 이러다가 이것이 갑골문은 왜 자꾸 갑골문이야 그러냐면 갑골문은 붓으로 써요? 아니면 조각도로 새겨요? 새겼겠죠, 그죠? 점치려고 해. 어쨌든 이것도 이야기가 긴데 거북이 배딱지에다가 점을 쳤죠, 그죠?
점을 쳐서 균열이 나면은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길흉에 대해서 복사로 글자를 남겼대요. 그게 한자의 출발이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조각도로 새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자가 뭐가 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 뭐가 나니까 둥근 모양은 조각도로 새기기가 제일 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어? 네모나 세모로 바뀌는 경향이 있겠죠. 태양 같은 건 그렇잖아요. 태양에 이게 흑점이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일자 이렇게 됐다 그러죠. 그 동그라미가 네모로 바뀌는 경우죠. 이건 동그라미가 이렇게 세모로 바뀌어요. 애 얼굴이. 그 다음에 붓으로 쓰니까 어떻게 해? 그 다음에 활자로 하니까 어떻게 해? 오늘날 이 자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의 변화인데 이 옛날 글자를 공부하면요 너무나 신기하게 3000년 전으로 가게 되는 게 아들 자자하고 비슷한 문자가 이런 문자가 있는데 혹 아시는가 몰라요? 여기 아이 아자예요. 아이 아자가 아들 자자하고 비슷한 글자죠. 아들 아이 비슷한 글자인데 이 글자는 그야말로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애들이 머리가 크잖아요, 그죠? 애들이 머리가 크니까 움직임이 애니메이션이지. 근데 머리통이 크고 문이 큰 게 애 특징이죠. 근데 한번 봐요. 이렇게 해도 문자가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위에도 창문을 열어놨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애기를 낳은 분은 잘 알아요. 애기를 낳아가지고 100일 때까지는 어떻게 해? 여기에 뻥 뚫려 있어요. 그쵸? 그러다가 점점 막히면서 어른이 돼가는 거죠. 이 아이 아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러니까 옛날 상형 문자, 옛날 각골 문자 이런 문자들이요. 그냥 관념적으로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자연관찰과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애니메이션이나 건축학이나 디자인 쪽 공부하려는 사람은 옛날 문자를 잘 한번 보세요. 그 속에 삶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건축이나 애니메이션 쪽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사람에 대한 공부도 해야겠죠. 그리고 인문학이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획이 더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 아자가 만들어진 거 보고 아주 저는 옛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데 잠깐 옆으로 샜다 그죠. 그 지금 공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호학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호자를 보면은 공자의 그 호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호학에 지금 아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여자가 남자를 끌어안고 있는 모양이라고 배웠다 그랬는데 그걸 그 속설로도 많이 알고 있는데 막상 원래 원시 문자인 각골문에 가니까 뭐한 모양이에요? 애미가 애기를 끌어안고 있는 모양. 이게 조할 호자죠. 그 옛날 사람들은 세상에 좋다 그러지만 뭐만큼 좋은 게 없다? 애미가 애기를 끌어안고 있는 모양이 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가서 출세를 해요? 엄마의 자식이에요? 엄마가 내 자식이라 그럽니까? 오히려 내가 남들보다 모자라고 힘들게 해도 엄마는 더 나한테 애를 써줘요. 어때요? 그렇죠? 그게 엄마 마음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를 빛내주고 나를 잘해주는 사람한테만을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렇습니다. 조할호라고 하는 것은요 열린 마음으로 그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끝없이 사랑하는 것이 조할호자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호학한다 할 때 호학은 뭐겠어요? 나는 지난 여름 방학 때 부산시 영어 경시대에 나와서 1등 먹었어. 부산 친구에서 한 10년 이래로 처음으로 서울대학 갈 거라고 지금 선생님들이 칭찬해 주셔. 뭐 이게 호학인가? 그게 아니죠. 뭐예요 그럼? 어느 자리에서나 마치 엄마가 아기를 아끼는 것처럼 솔깃하게 배움에 문을 열어놓고 배운다는 뜻이게 되겠죠. 그래요. 공자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 힘든 와중에도 제 삶을 그 주어진 자리마다 배우려고 들었다는 것이죠. 군대에 가게 되면 군대 자리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힘든 자리에는 힘든 자리에서 또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공자의 호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공자의 정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열가구의 작은 마을에도 나보다 성실하고 신인 사람이 있겠지만은 나보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말이 특별히 공자의 공자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호학이라고 하는 의미를 긴절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자리에서나 배우려고 드는 자세, 이걸 놓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자기 뜻을 성취하는 교기를 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좀 펼쳐봐요. 펼쳐봐서 오늘 요 이야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 공자 일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이죠. 거기 제가 일부러 원문을 위에다가 얹어놨죠. 자활하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원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낯이 익은 부분이 있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자활 50유오이 지우학 32립 42 불혹 52 지천명 62 이순 72 종심소욕 불유구 그랬어요. 유구가 어렵죠. 유는 넘을 유자고요. 구는 법도 구자예요. 법을 넘지 않는다, 경우를 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같이 번역 한번 해볼까요? 밑에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공자 말씀하시다 그랬죠. 내가 15살에 배움에 뜻을 두고 30에 섰으며 40에 미혹됨이 없었고 50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지고 70에는 마음 가는 대로 행해도 경우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공자는 73세 죽었어요. 그래서 언제가 노경에 들어서 공자가 본인의 인생을 10년 단위로 끊어서 일종 도약이라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폼이라 그럴까? 그런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앞 대목만 한번 봐요.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18, 17쯤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청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공자 인생에 견주어서 우리 잠시 살펴보는 것으로 우선 강의를 맺도록 하시오. 자, 공자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5살에 어째 때입니까? 배움의 뜻을 세웠다 그러죠. 공자의 인생에 있어서 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죠. 공자는 내가 일생 동안 뭐 하는 사람이라고 아까 그랬죠? 예, 배움에서 호학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제자의 질문에 호학이라고 두 글자로 자기 인생을 요약해놓고 이걸 쭉 밀어붙이니까 15살에 15세 우째 때요. 제일 첫 번째가 배움의 뜻을 세웠다 그랬다. 그래서 10대의 나이를 지학의 나이라고 그래요. 지우학, 그 배움의 뜻, 우자라고 하는 의조사를 빼고 조사를 빼고 지학의 나이라 그럽니다. 15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요? 중2이에요. 중2로 봐도 좋고, 옛날에는 중고등학교가 없었대요. 8살에 소학에 입학하고요. 15살에는 대학에 입학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학제로 치면 제도로 친구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대학 갈 때쯤 돼서 내 인생의 마이웨이를 결정하죠. 나는 어느 쪽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걸 좀 공자한테서 보십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15살에 그랬다고 하는데 오늘날 치면 대학에 입학할 나이, 여러분 한 20살 나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학 그러니까 떠오른 출판사 지학사죠. 지학사가 어때? 나이 많은 사람들 읽는 책인가? 주로 청소년 수험용 책인가? 그러니까 15세에 지우학이라는 이 말에서 그 회사 이름을 가져왔다면서 알 수 있겠다, 그죠? 그래요. 자, 봐요. 근데 이제 지자 한번 보십시다. 지자 속에 공자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공자는 15살에 혹은 대학에 입학할 즈음에, 아까 요걸 뭐라 그랬죠? 선비사인데 원래 모양이 뭐라고? 사무라이의 도끼 모양이라 그랬다, 그죠? 도끼. 요건 뭐예요? 마음인데, 그죠? 아까 뭔 상형이라 그랬지? 심장이다, 그죠? 그러니까 뜻지자는 이렇게 비장하게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뭘 하고 싶어가 아니라 내 심장에다, 나라는 정체성이죠, 그죠? 나라는 정체성에다가 도끼를 얹어놓고 과연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가를 헤아리고 난 다음에 세우는 꿈, 이게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이라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이게 단순히 15살이 나는 못했으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와중에 언젠가는 한 번은 나이 40대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인생이 앞으로 많이 길어졌죠.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적어도 한 40살 때까지는 과연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과연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밤새서 정말 돈과 관계없이요, 외부의 눈과 관계없이 정말 나는 어느 부분에 일을 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갖는 꿈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공자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지자의 장엄함은 나는 오늘날 식으로 하면 my way에 my를 확정했다는 뜻이 뜻지자에 들어있습니다. 내 길. 여러분 학교의 도서관이 지금 한참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my way에 my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서관에 있는 까닭은요, 시험 문제를 푸는 혹은 그 수업용 수험서를 공부하는 시험 치기 전에 시험 공부하는 이런 장소의 의미보다는요, 나는 누군가를 찾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밤에 잠을 자고 한데 무슨 신선이 나와갖고 니는 앞으로 이거 하는 것이 네 사주에 좋다, 이런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몽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질문해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요. 그래서 책들이 필요해요. 그런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갔던 길들을 어깨너머 배우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또 오늘날의 삶도 또 배워나가면서, 그래서 과연 나는 뭘 좋아하는지를 찾는 작업, 이 작업이 어느 대학을 가느냐라는 작업보다 좀 더욱더 근본적이고 더욱더 절실하고 더욱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하루 이틀 되는 일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그마한 메모장 같은 것을 갖고 다니면서 일기 쓰는 노릇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기라고 하는 것이 나를 바라보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일기, 메모를 남기는 습관을 내내 가지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과연 내가 뭘 좋아하는 것이, 라는 질문을 놓치지 않는 이런 고등학교 생활을 갖기를 꼭 바랍니다. 그것이 공자가 이야기한 지학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서관과 정보를 잘 활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깨너머 솔깃하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공자가 뭐 한다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호학한다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자세로 뜻을 세우라는 거죠. 그랬더니 공자가 나이 30에 가서는 어떻게 됐답니까? 그 나이를 무슨 나이라 그러면 30대의 나이를 그래서 이 립의 나이라 그래요. 립자는 참 장엄한 글자예요. 아까 뜻지자를 살펴봤죠? 그럼 립자를 한번 보자고. my way를 일단 확정해서 걸었대요. 몇 년 걸렸답니까? 15년이 걸렸죠. 저는 이 횟수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15년을 걸었더니 이제 립자를 한번 쪼개보십시다. 원래 무자를. 자, 립자의 제일 밑바탕은요, 이 업계를 말해요. 업계. 내가 가수가 되고 싶어서 절절해요. 집에서는 아버지가 뭐 딴 따라라고 못하게 하는데 나는 정말 재즈 그 리듬을 들으면 아주 흥분이 돼서 중2 때부터 그랬대요. 그래서 이 지우학 할 때 학은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려고 학원에 발을 대디는, 내가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을 때 애니메이션 학원을,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그림 학원을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하는 공부는 여기 학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런 고등학교 중간 때려치우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디디는 어른으로서의 성인으로서 첫걸음 디디는 그것이 학의 출발이에요. 그게 지우학이에요. 그래서 몇 년이 걸렸어요? 15년이 걸렸는데 그 업계입니다. 그러니까 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학계,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연예계,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의료계, 이런 거죠. 거기에요. 한 15년 좀 지났더니 앉아있고 혹은 누워있던 내가 어렴풋이 서가지고요, 양발로 이렇게 섰대요. 그 다음에 양팔을 들어 같이 쫙 고개가 탁 쳐들어지더랍니다. 여기 립자예요. 이 설립자. 나는 이 글자의 모양을 볼 때마다 막 설레요. 몇 년 걸려요? 15년쯤 걸리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박혜경이라는 전통 춤꾼, 우리 한국춤. 우리 앞에 국악원 있죠. 그 국악원에 종사할 만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강연자리였는데 이 양반이 예중 예고 이렇게 나왔겠죠. 예술중학교 예고 나와서 아마 서울대 국악과를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매양 이렇게 춤을 췄답니다. 이 양반도 이렇게 제일 우리 한국 춤의 제일 첫 번째 동작일 때. 그런데 수만 번 했어요. 많을 때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무용을 하려고 했으니까 전통 무용을 수만 번 했는데 이 양반 내가 15년 때문에 한 소리예요. 그 양반 강연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 박혜경이라고 한국 춤꾼이 이 한국 춤을 추고 나서 15년쯤 지나니까 한국 춤이 왜 이렇게 시작하는 줄을 알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요 표정은 안 지었지만 요즘 그분은 바로 이 자리에 들었으면 요 손끝이 이 자리에 들었으면 것이 한국 춤의 기본이라는 걸 15년이 지나니까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 봐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른들을 따라서 모방을 하다가 15년이 지났는데 춤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를 아는 순간 쨍 소리가 나요. 한국 무용계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혜경이가 이제 춤을 아는구나 라고 선생님과 선배님들이 이야기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춤의 의미를 그제서 깨달으면서 이제 자기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박혜경이라는 사람을 놔두겠어요?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겠어요? 예, 그제부터 스카우트 하려고 그럽니다. 그 대목을 한번 보세요. 노너가요, 이게 개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밑에 제가 일부러 써놨죠? 별표 하나, 자활, 불환무의 한 부분 찾으셨어요? 찾습니까? 그거 같이 한번 보요 8자만 읽어요. 자활 뭐라고? 불환, 자활, 불환, 무위, 환소, 일이 그랬죠. 환은 뭐예요? 근심한 자죠. 밑에 제가 번역을 해놨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공자 말씀하시다. 자리가 없음을 근심하지 말고 서게 되는 방법을 근심하여라 그랬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보세요. 박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15년 동안에 한국 춤을 추니까 춤의 의미를 알았다고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을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설립자 옆에 뭐가 붙어? 사람인자가 붙게 되면 이게 뭐래요? 여기 자리위자예요. 자리위자는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낯이 설겠지만 그렇게 가고 싶어 한다는 삼성전자 기획실, 응? 현대자동차 비서실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리라는 뜻이죠. 지위이고 직장을 뜻해요. 요즘 직장 잘 안 된다 그러죠. 지금 공자 이야기를 오늘날로 가져와서 풀면 그렇습니다. 직장을 가지려고 토익 공부하고 스펙 쌓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선 뭐를 하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내가 무슨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선 인문 강연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유의해야 될 점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관념적이고 칸트, 마키아벨리, 홉스 이런 걸 배우면서 문학, 역사, 철학이라니까 그냥 지금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관념적인 이야기를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영어로 쓰면 here and now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아까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지 색다른 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이며 어떻게 조리 있게 표현할 것인가를 그리고 얇은 내가 아니라 좀 더 깊은 나를 어떻게 배우고 쌓고 드러낼 것인가를 헤아리고 공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내 밥그릇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련이 있냐고요? 내가 삼성에 가고 싶고 하도 해서 남들이 요구하는 스펙을 쌓아 나가다 보면 그 직장에 평생 있게 돼요. 한 10년이 있으면 나와야 돼요. 네, 나와야 됩니다. 얼마 있지 못해요. 그래 인생은 어떻게 해요? 길어졌잖아요. 나이 30에 그러니까 봐요. 대학 들어갈 나이 20살에 대학에 입학한다 그죠? 입학에 따라서 여러분 남학생이니까 군대를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죠? 대학 4년 몇 살이죠? 24살. 군대 몇 년? 2년. 그럼 26이죠?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다 쳐요. 음친하지. 스펙을 잘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려대학 경영학과를 입학해서 4년 동안 다니고 2년 동안 제대를 하고 하면 26살인데 28살 나와서 바로 삼성전자 들어가시나? 안 되겠지. 한 1년쯤은 외국에 가서 또 스펙을 쌓아야지. 그죠? 그리고 27살. 또 금방 안 되지? 한 1년 동안 공부를 한 입사 공부. 그죠? 삼성 고시라 그러잖아. 그래, 그야말로 고려대학 경영학과 좀 됐으니까 한 1년 만에 입사했다 쳐. 그럼 몇 살이 들어가는 거야? 28살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28살에 들어가면 28살에 고려대학교 나오고 삼성 들어간 남자를 아가씨들이 놔두겠나? 빨리 결혼하겠지. 그치? 그럼 29살에 결혼한다? 30살에 어쨌든 애기가 난단 말이야. 그죠? 애기가 나와. 그런데 아까 삼성에 들어가면 보통 몇 년쯤 지나면 퇴직을 해야 된다고? 10년쯤 퇴직을 해야 되지. 그치? 28살에 아까 입사했으니 몇 년쯤 하면 퇴직을 걱정해야 돼? 38살이나 40이면 퇴직하도록 걱정을 해야죠. 그죠? 그러면 집에 아기가 몇 살이요? 8살 돼요. 8살 된 아기가 몇 학년이요? 초등학교 1학년이지. 자, 내가 나이 40이야 이제 삼성에서 퇴직을 하거나 어쨌거나 하여튼 아기 때문에 살아야 돼.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야 돼 내가? 50년 40년이 남아있지. 그치? 이거는 만화처럼 내가 쪼아 맞춘 거지만 이 시뮬레이션이 현실성이 있잖아. 그치? 성공한 삶이 이런 거지. 그러니까 봐요. 20살 되기까지는 고대 경영학과를 가려면 엄친아였겠지. 엄마의 아들이었다고. 나의 삶이 아니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좋은 직장 가려고 또 열심히 했지? 삼성 들어가면 어떻게 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삼성맨이 돼줘야지.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애기가 나르고 성장하는 그 과정에 애기를 보고 기뻐했지만 애기가 8살쯤 되면 어떻게? 나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 애기의 인생이 기는. 내 애기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얘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 이때까지 그 젊은 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잠시 엿봤지만 평생을 두고도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음미하면서 내 삶을 살 기회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거나 거의 없을 수 있어요. 남의 눈이다, 그죠? 남의 눈. 그러다가 내 자식을 위해서 자식 입에요 밥이 안 들어가면 애비한테는 피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저울호자 봤죠? 애기가 아파서 울면은 애미가 미쳐요. 그러니까 애미가 옛날에는 시집을 빨리 갔거든. 13살 14살 산또. 그러니까 지금처럼 멘스만 터지면 시집을 보냈다고. 여자가 말이야. 애기 낳을 가능성이 열리면 시집을 보냈단 말이야. 옛날에는 일찍 갔다고. 그 애미가 애기를 끌어안고서 얼마나 신기해 하겠어. 그죠? 그런데 그 애기가 한밤중에 막 열이 들 때 울면은 조그마한 애미가 13살 14살 먹은 애미가 애기가 막 밤에 막 잠을 못 자고 자저러지게 울면은 이 애미가 어떡하겠어?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이러고 있겠죠. 애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키우는 그 낙으로 살고 있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한번 볼 적에는 오늘날 지금 자리 위자, 그러니까 자리 위자, 그지? 삼성이라고 하는, 지금 상징이야, 상징. 자리를 위해서 매진하고, 정모하면 뭐 평생 안정을 위해서 공무원을 하겠다. 이렇게 달라들어가고 내 인생을 내가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다고 봐야죠, 그죠? 자, 반면에, 이런 경우 한번 봐요. 내가 학교가, 우리 영산대학교가 천성산 밑에 있으니까 하는 예인데, 물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18, 15살, 20살에 된장의 달인이 되겠다라고, 된장 담기 달인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저요. 그 뜻을 세웠다고. 심장 위에다가 도끼 있는 마음으로. 그래서 된장 담아서 이제 된장 공부를 한다고. 된장 담아서 보관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이건요, 해도 혹은 바람도 거품을 시켜줘야 되고, 그죠? 비도 맞아서는 안 되죠. 망하기도 하고, 그죠? 썩게 하기도 하고 온갖 짓을 지내면서 몇 년이 걸린 거야. 공자 스케줄에 하면 15년이 걸리죠, 그죠? 그러면서 전주에 된장의 달인이라면 가서 맛도 보고, 그죠? 이러면서 온갖 몇 번 엎어지고 힘들게 진짜 지내면서 몸에서 이제 된장 냄새가 나면서 된장맨이 돼가는 거죠, 그죠? 그럼 20살에 시작한 이 사람이
공자의 스케줄에 의하면 한 몇 년쯤 되면 이집이 돼. 35살쯤 된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친구 삼성에 갔던 친구는 한창 삼성맨으로 그죠? 빛나는 젊음을 살고 있을 적에 이 사람은 그제서야 된장이라는 게 뭔가를 알겠다에 그게 된다 그죠? 이렇게 돼서 된장 맛이 이게 된장이야 라고 하고 있으면 금방 어디 찾아와요? 6시 내 고향에서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취재거리가 부족하니까 울산 MBC에서 쫓아온다고. 그죠? 그게 뭐라고? 설립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한 분의 마이웨이입니다. 그죠? 네 분 된장이라고 하는 배움에 뜻을 먼저 세워가지고요. 지금 비웁니다. 그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먼 데서부터 찬스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된장을 찾는 사람들이 서울이든 저 LA든 이렇게 찾아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서 지금 우리가 공자가 뭘 거짓말하지 마라? 자리를 거짓말하지 말고 뭘 거짓말하라 그랬어요? 설바를 거짓말하라고 했던 의미를 오늘 제가 가져와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번역을 한번 해본 셈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부산 친구 다니는 여러분들이 대학 가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언제나 뭐부터 내가 과연 뭘 좋아하는지 인생이 100년을 산다 그래도 한 번밖에는 못 사죠. 그죠? 두 번은 그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능한 한 어떻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나는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한번 정말 죽도록 한번 몸을 던지고 싶은 일들은 과연 있는지를 먼저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꿈을 단순히 어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 월급이 많다잖아. 이런 것이 아니라 정연코 내가 과연 좋아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진지하게 묻는 이러한 질문이 선제될 적이라야 공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호학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내 스스로가 되어서 평생 그러면 나도 살고 내 직장도 살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것이 뭔가를 따지는 그런 시간이 지금 이때의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절실하다고 하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우선 강의는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 또 좋은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네, 들으셨습니다. 네, 정말 뜻깊은 강의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1부를 마치고 오랜만에 목요로 와서 기쁘고 진지하게 잘 들어준 학생들인데 고맙다. 선생님 카메라 봐주세요. 화이자니까 화이자. 이번 언어 강의를 시작을 해서 동서양 고전에 근데 제 아고라서 모르겠어요. 드시도 아니시죠? 독서의 문을 여는 진짜 극도로 긴장해요. 고전 독서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